온갖 역경을 딛고 가는데 김구가 지도자잖아요. 이 김구를 장개석이 중국의 국민당 정부 장개석이 엄청나게 도와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을 때 장개석의 최측근 중에 유어만이라는 그 당시 한성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장개석의 최측근이 김구를 찾아가요. 김구한테 이승만과 합작을 해서 나라를 세우십시오. 남한을 세우는데 협력하면 지금 당장은 이승만이 1인자가 돼서 대통령이 되겠지만 이승만이 다음에 대통령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당신 2인자니까 다음번 대통령 당신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설득을 해요. 김구가 거절해요. 거절하는 이유가 너무 골 때려요. 그 증거를 내가 여러분한테 주려고 갖고 왔어요. 그겁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거짓과 왜곡 바로잡기라는 이 조갑재가 쓴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96페이지부터 96, 97, 그 다음에 이제 실제 99페이지에 그 서류를 번역한 게 있고요. 맨 뒤에 영어로 된 이 복사문, 이게 그 유어만과 김구의 비밀 대화를 녹취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보존이 돼 있어서 지금 김구의 엉터리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96페이지) 50선거를 악평한 김구 김기식, 거기부터 붙여. 50선거가 1948년이죠. 우리나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예요. 1948년 5월 10일 날. 두 김씨는 당연히 김구하고 김기식이죠. 김구하고 김기식은 이때 우리나라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는 게 잘못됐다라고 북한과 통일된 정부를 세워야 된다는 주장을 하던 때예요. 두 김씨 반대에도 불구하고 50선거는 투표율이 90% 이상이었고 공정하게 치러졌다. 근데 김구는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논평을 했고 그래서 양동환 교수 얘기가 나오고 이제 97페이지 중간으로 가면요.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 박사는 이렇게 주장했다. 북한은 소련군에 의해 공산화되어 이미 김일성 정권이 들어섰으니 남한에 갈 길은 북에 조직된 공산군의 무력 앞에 굴복하여 공산화를 감수하든지 아니면 정통성을 가진 자유민주국가를 세워서 반공으로 국가 발전을 도모해 장애통일을 진행하든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다. 김구와 김기식은 북한에 가서 이미 양성된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엄청나게 무력으로 무장하고 있는 북한의 실태를 보고 나서 남한의 정부를 만들어도 북한이 쳐들어 내려오면 버티지 못할 거니까 정부를 만들 필요 없다. 이게 완전히 패배주의적인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북한이 군사력이 훨씬 앞서 있으니까 세워봐야 군사력에 패배할 건데 왜 세우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바로 이제 99페이지부터 나온 건데요. 9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요. UN 한국위원회의 중국 대표인 유어만 공사는 48년 7월 11일, 이게 48년 7월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기 한 달 전쯤이죠. 오전 11시 김구의 자택으로 방문해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유 공사는 대화의 내용을 영문으로 요약하여 국회의장 이승만에게 전달했다. 이승만에게 전달한 것뿐이 아니고 당연히 본국 정부에도 보고를 했을 거고 이 본국 정부에 보고된 게 미국에도 갔겠죠. 유어만과 이승만이 대화하고 나서 유어만은 장개석한테 보고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 보고서의 일부예요 이게. 그 보고서가 당연히 미국 그 당시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미국 정부에 갔을 거고 이제 이승만에게도 이걸 하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걸 받아서 이 과정에 보관하고 있는 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 문서는 이 과정에 보존되어 있다. 이 대화는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는 일에 공산주의자들과 손잡은 김구의 심리를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다.
이걸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이거 실제 원문은 맨 뒤에 있는 내가 영어로 독서해놓은 이겁니다. 자료를. 요거를 번역해 놓은 게 지금 99페이지부터 있는데요. 유어만 하는 말이에요. 이제 유어만은 장계석 입장에서 김구한테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죠. 나는 선생님의 어떤 면보다도 정직한 분이라는 점에서 존경한다. 어쩌고 저쩌고 김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유어만이 중국에서 인연을 이제 강조하면서 우리들은 굉장히 친근한 사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뭐 장계석하고 협조해달라 그런 얘기를 쭉 하고 다음 페이지로 보세요.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의 마지막에 유어만이 하는 거죠. 내가 이 박사에게, 이승만 박사에게 선생과의, 김구 당신과의 협조 가능성을 타진할 때마다 그분의 대답은 변함없이 만약 그가 나와 함께 일할 생각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에게 다가가 환영하겠다. 그러니까 유어만이 지금 김구한테 내가 이승만한테 물어봤더니 이승만은 언제든지 당신이 이승만과 협조하면은 같이 나는 일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승만은 얘기한다. 나는 이 박사께서 부통령직을 선생에게 제의하실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돌아가곤 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당신한테 부통령을 시킬 거다. 내가 보기에는, 유어만이 보기에는. 그럼 해라. 그리고 이승만이 다음번에는 이제 대통령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이 그 다음에 대통령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당신은 부통령 같은 자리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대통령을 요구하는데 그거 너무 지나친 생각 아니냐 하는 설득을 하는 게 지금 유어만의 생각이에요. 그랬더니 이 김구가 그걸 거부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당시 국제관계에서 장계석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죠. 당시 이승만하고 협조해서 이번에는 부통령하고 다음번에 대통령 해라. 김구가 그걸 걷어차요. 거기 보세요. 102페이지 끝에 가서 보세요. 102페이지 끝에 마지막에 김구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평양에서 열린 남북한 지도자 회의에 참석한 한 가지 동기는 북한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아보고 내가 김일성이 초청한 회의에 간 거는 북한에 가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가서 보고 싶어서 간 거다. 공산주의자들이 앞으로 북한군의 확장을 3년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군사력을 확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남한에서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공산군의 현재 수준에 맞서는 군대를 건설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미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의 군사력을 훨씬 앞서 있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그 말이에요. 러시아 사람들은 비난을 받지 않고 아주 손쉽게 그것을 북한군을 남진하는 데 써먹을 것이고 단기간에 여기서 정부가 수립될 것이며 인민공화국이 선포될 것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북한 군대를 이용해서 남한을 적화통일하면 남한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우리가 질 게 뻔하다. 그런데 내가 왜 남한에서 대통령을 하느냐. 이게 남한 지도자에서 할 말이에요. 패배주의자죠. 이거.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을 지금 우리나라 김구 선생 그러면서 실체가 이런 김구의 실체가 이래요. 이게 지금 적나라한 문건이에요. 내가 한 글자도 더 못한 게 아니고 영어 문서까지 다 첨부해놨어. 이 김구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엄청난 민족 지도자로 떠받들고 있는데 효창공원에 가면 막 백범공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승만은 지금 동상 하나 못 쓰는데 이승만이 이 사람을 상대로 마지막에 이승만에 적응을 해서 박용만 그 다음에 김구 마지막에 김구와의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둘 다 죽었지만 김구 추종자들이 이승만을 계속 지금 이승만을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은 김구가 지금 보다시피 너무 황당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남한의 그 해방전국의 남한의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이 내가 북한 가서 봤더니 북한의 군사력이 너무 강해서 남한은 나라를 세워봐야 북한한테 먹힐 거다. 이놈의 나라를 내가 왜 세우느냐. 유어만이 남한의 지도자가 되라 그러니까 나는 이 나라 지도자 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김구의 신체인데 이 기린호를 남한의 지금 빨갱이들이 남한의 좌익들이 민족 지도자를 띄우면서 북한하고 좌우 협력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이 김구에 대한 평가이죠. 이걸 여러분이 잘 알고 이런 사실들을 이걸 바로 잡아야 돼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초 위에서 건설이 됐고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가 앞으로 북한을 흡수통일해야죠.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의 건국사가 되는 거고 국가 발전이 되는데 김구는 이미 이때부터 남한이라는 나라 세워봐야 북한 공산주의 국가한테 대항할 힘이 없는 나라다. 내가 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느냐. 이거만 다시 헛소리 하지 마라. 나는 김일성하고 붙어서 잘해먹겠다. 이 얘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지금 현대사를 보는데 이승만과 김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레퍼런스, 중요한 그 출발점을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른 글 하나 조갑제닷컴에 있는 이승만의 건국활동과 좌우 합작론의 극복. 그래서 이주영 교수님이 쓰신 글인데요. 요 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주영 교수님은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건국대 사학과 교수님이고 지금은 은퇴하신 분인데 이승만 대통령 문제나 우리나라 건국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이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좌우 합작,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나라를 세우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컨대 새누리당에 강경파가 있고 우건파가 있고 우건파들은 야당에 문재인하고 협조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우 합작하자.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가 이념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좌파가 있고 여기 우파가 있으면 중도가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합작을 해서 이 극단적인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리끼리 뭘 해보자 라는 게 이제 좌우 합작론자들의 주장인데요. 듣기에는 그럴듯한데요. 역사적으로 저 좌우 합작을 추진하면 항상 이 우파, 중도 우파가 이용당하고 이 사람들은 없어지고 나중에는 얘네들이 들어와서 이걸 다 먹어버려요. 그게 국공합작이에요. 중국에 일본을 상대로 장개석과 모택동이 우리 합작해서 일단 일본을 상대로 싸우자 라고 했던 게 중국에서 있었던 국공합작이잖아요. 국민당 공산당 공 합작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우리 내부에서 이제 중국 안에서 그 당시 상황이 국민당의 우파 노선과 모택동의 장개석의 국민당 우파 노선과 모택동 좌파 노선이 내부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를 두고. 근데 일본이 침략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공산당이 먼저 제안을 했어요. 모택동이 야 우리 일본이라는 공통의 적이 생겼으니까 우리끼리 싸움을 일시 정지하고 외부의 적인 일본하고 싸우자 라고 해서 장개석이가 거기에 동의해 줬어요. 그래서 막 같이 이제 그러면 국민당이 공산당과 싸우는 거는 손을 놓고 일본하고 막 싸우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공산당은 국민당 뒤로 가서 국민당을 다 파먹어서 나중에 이제 일본이 빠지고 나니까 공산화가 돼버렸네, 중국. 그게 중국의 공산화예요. 그러니까 국공 합작을 하면 나중에 공산당이 항상 뒤통수를 쳐가지고 이 우파 노선은 끝나버려요. 좌우 합작이라는 게 항상 그런 유형을 갖고 있는 걸 이승만이 이미 내다보고 좌우 합작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승만의 선택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좌우 합작을 하자 그러면 그 좌우 합작하는 동안에 우파는 진짜 좌우 합작을 하느라고 정신을 빼려는데 좌파들은 그 기간에 자기들이 열세였던 상황을 만회해서 좌우 합작이 끝나고 나면 우파를 제압할 수단을 만들어 놓는 시간 벌기의 전략이 이게 동굴아파에서도 벌어졌던 일이고 중국에서도 벌어졌던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졌던 일이고 그것을 설명한 게 이주영 교수의 글이에요. 그래서 좌우 합작론이라는 게 언제든지 보면 좌파한테 우파가 당하게 돼 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임시정부에서도 이 니임 통치 이래갖고 이제 여기서도 좌우 합작을 하자. 이 좌우 합작하면서 이승만 몰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 상해 비정부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주영 교수가 그 말씀을 첫 페이지는 임시정부와 좌우합작의 유형. 그리고 미국이 좌우합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 안에서도 이제 2차 대전이라는 거의 구조를 잘 들여다보면요. 미국과 소련이 같은 편이었잖아요. 나치라는 적이 등장하니까 소련은 볼셰비키 혁명을 해서 좌파 국가가 됐는데 그 소련과 우파 국가인 미국이 손을 잡고 나치를 상대로 싸운 거예요. 나치, 일본 군국주의랑 싸운 게 2차 대전이잖아요. 이게 일종의 좌우합작이라 이거예요. 좌파인 소련과 우파인 미국이 합작해서 절대악인 나치, 일본 군국주의와 싸운 게 2차 대전 아니에요. 근데 이 좌우합작을 하면서 결국은 소련이 이제 공통의 적인 나치가 무너지고 일본이 무너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났는데 보니까 소련이 야금야금 동굴아파 다 먹었죠. 동굴아파가 다 소련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사이에 체코슬라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다 소련의 공산국가가 됐어요. 우리나라 북한도 그 사이에 공산국가가 된 거예요. 실제 태평양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싸운 거에 소련은 전혀 기여한 게 없어요. 마지막에 선전포고하고 들어와서 일주일 만에 북한 먹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런 상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하고 미국이 싸웠잖아요. 실제 일본하고 싸운 거는 유럽 국가들은 별로 없어요. 전부 미국이 태평양에서 싸운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필리핀이 무슨 뭐 베트남이니 뭐 중국이니 다 여기서 전투를 오키나와 이런 데 전투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니까 소련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야 나도 숟가락 하나 얹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참전선언하고 들어와서 북한에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합작을 해서 소련과 미국이 합작해서 항상 소련이 좌파가 실익을 얻어가요. 북한을 먹은 게 대표적인 실익이에요. 소련으로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김규식 아까 얘기했던 이 김규식 이 사람들이 또 좌우 합작파예요. 우리나라 해방공간에서는 그 합작하는 것의 문제를 잘 보여주는 게 지금 그 위험한 비망록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한 걸음 더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은 오늘날의 전국에서도 항상 좌우 합작파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뭐 이념 대립을 배제하고 중도 실용적인 방법으로 좌파와 우파가 나란히 국가를 좀 잘 관리해보자 하는 듣기 좋은 말을 해요. 근데 그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우파가 약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좌파들은 뒤통수를 딱 쳐버려요. 장개석이 당했고